저기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새벽 골목에서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은지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해장국 한 그릇을 내어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자 28년 전 인연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운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행운과 행복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을지로 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28살 은지는 해장국집 셔터를 올리다가 처마 아래 웅크린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버려진 짐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야상 점퍼에 카고 바지 차림의 남자가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쓰러져 있었죠.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골목 가득 퍼져 있었고 노숙자인지 취객인지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자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얼굴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젊었어요. 28, 9쯤 되어 보였고 이목구비가 반듯했지만 며칠은 씻지 못한 듯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거칠어 보였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서 갈라져 있었거든요. 저기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흔들자 남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은지를 올려다봤고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새벽 골목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은지도 동작을 멈췄어요.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르다가 은지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죠. 배고프신가 보네요. 잠깐만요, 일어나요. 안에 들어와서 뭐라도 먹어요. 은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멍하니 그 손을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이 대뜸 손을 내미는 상황이 어색한 것 같았습니다. 저 돈이 없는데요. 남자가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틀간 술만 마셔서인지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생각해요. 여기서 이러다 쓰러지면 그게 더 문제잖아요. 은지는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남자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면서도 가까스로 일어섰고 은지의 부축을 받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가게 안은 아직 어두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지가 불을 켜자 작은 공간이 환해졌어요.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작은 해장국집이었고 벽에는 손때 묻은 메뉴판이 붙어 있었으며 어딘가에서 희미한 국물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 앉아요. 은지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시키는 대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은지는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불을 켜고 미리 준비해둔 육수를 데웠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해장국 한 그릇을 뚝배기에 담아서 남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드세요. 속 비면 더 추워요. 남자는 잠시 뚝배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도 있었고 의심하는 기색도 있었어요. 하지만 배고픔이 그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숟가락을 집어들었죠.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남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커졌다가 천천히 감겼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텅 빈 속을 채워나가는 느낌이었죠. 남자는 이틀 동안 술만 마시고 밥은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숟가락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며칠은 굶은 사람 같았어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웠고 그제야 남자는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벽면, 기름때 묻은 천장, 희미한 형광등, 그리고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뒤늦게 인식하자 남자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틀치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은지가 테이블 위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안쪽에 세면실 있어요. 원하시면 씻어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이미 너무 신세를 져서요. 남자가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은지는 이미 안쪽으로 들어가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두고 간 깨끗한 티셔츠 한 장을 들고 나왔죠. 이것도 갈아입어요. 손님이 두고 간 건데 오래돼서 임자 없어요. 저 정말 괜찮은데요. 그 냄새로 나가면 사람들이 피해요. 얼른 씻어요. 은지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세면실로 향했어요. 세면실에서 나온 남자는 한결 사람다워 보였습니다. 아까보다 혈색도 돌아왔고 눈빛도 맑아졌죠. 갈아입은 티셔츠가 조금 헐렁했지만 아까 그 모습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남자는 가게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국물 냄새, 좁은 공간, 기름때 묻은 벽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때 카운터 옆 선반에 놓인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려다가 발이 멈췄어요. 사진 속에는 두 여자가 각자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색이 바랬지만 얼굴은 선명하게 보였죠. 남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한 여자는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였거든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자신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만남이었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은지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다가왔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 우리 엄마인데요.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이분이요? 은지가 액자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이분 우리 엄마 친구분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 가끔 오셨거든요. 남자와 은지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죠. 새벽 해장국집에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고 액자 속 두 여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새벽에 가게 앞에 쓰러져 있었는지, 그리고 두 어머니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그날 은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이 골목 전체를 뒤흔들 사람이란 거요. 은지는 액자를 든 남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죠.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술 취해 쓰러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사람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흔들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한참을 사진만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죠.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28년 전쯤이라고 들었어요. 저랑 저 아기랑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고 했거든요. 은지가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사진 속 아기를 가리켰어요. 이게 저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엄마고요. 은지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사진 속 아기와 눈앞의 남자를 번갈아 봤어요.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죠. 진짜요? 그럼 이 아기가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아마도요.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한테 들은 적 있어요. 옛날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분이 계셨다고요. 28년 전쯤이었대요. 28년 전 같은 해장국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임신한 여자가 혼자 들어왔어요.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귀티가 났어요.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분위기와 달리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가에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해장국을 시켰습니다. 국이 나오자마자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던 걸까요? 집에서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 남편에게 해장국이 먹고 싶다고 했다가 면박을 당했거든요. 임신했는데 왜 그런 싸구려 음식을 먹냐고 좋은 거 해준다는데 왜 그러냐고요. 남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던 게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 뒤로는 해장국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 몰래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부른 배를 감싸 안고 좁은 골목을 걸으면서 여자는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래서 더 서러웠습니다. 맛있어서 눈물이 나는 건지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건지 자기도 모르겠는 얼굴이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죠. 뱃속에 아이가 원하는 것 같기도 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때 맞은편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똑같이 배가 부른 여자였어요. 손에 같은 해장국을 들고 있었죠. 저도 임신 중인데 같이 먹어도 될까요? 혼자 먹으니까 심심해서요. 은지 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심심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렇게 우는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도 임신 중이라 감정이 예민할 때였거든요. 저 여자가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울고 있던 여자는 당황해서 눈물을 닦았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좀 이상하죠. 이상하긴요. 저도 요즘 맨날 울어요. 임신하면 다 그래요. 은지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어요. 판단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드세요. 불어요. 네, 감사합니다. 둘이 마주 앉아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먹기만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군가 옆에 있으니까 덜 서러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국물 맛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여자가 다시 왔습니다. 또 혼자였습니다. 은지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또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도 둘은 말없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 때였어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 사실은요. 은지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같이 밥 먹자고 해도 바쁘대요. 얘기 좀 하자고 해도 나중에 하래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저는 자꾸 혼자인 것 같아요. 여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지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줬어요. 충고하지도 않았고 위로의 말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줬죠.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여자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좀 나아요. 여기서는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요. 여자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은지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자주 오세요. 저 맨날 여기 있어요. 사실 여기 제 가게거든요. 그 한마디가 여자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집에서는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 작은 해장국집에서는 할 수 있었거든요.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고 서로의 아기를 안아보기도 했어요. 그 사진이 바로 그때 찍은 거였습니다. 두 엄마가 각자의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색이 바래도록 오래된 사진이지만 그 안의 웃음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죠. 여자는 아들을 데리고 종종 가게를 찾았습니다. 남편 몰래 나오는 비밀 외출이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여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서 웃고 은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었어요. 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표정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인연이 28년 뒤까지 이어질 줄은요. 남자의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남자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좁은 골목을 걸었던 거요. 국물 냄새, 엄마 웃음소리. 그때 엄마가 진짜 많이 웃으셨어요. 평소에는 잘 안 웃으셨거든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낯설지 않았구나. 아까 들어왔을 때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지금은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은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남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은지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위로의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여기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엄마가 물려주셨어요. 제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죠. 은지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어요. 군데군데 손때가 묻어 있었고 오래된 것들 특유의 온기가 느껴졌죠. 남자는 다시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두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로의 아기를 안고 어깨를 나란히 한 채로요.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28년 뒤에 두 사람의 자녀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될 줄은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맛있는 해장국 주셨으니 오늘 하루 밥값 할게요.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은지가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까보다는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할 줄 알아요? 배우면 되죠. 남자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대신 시키는 대로 해요. 그렇게 남자는 해장국집에서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은지는 혼자서 주문받고 국 끓이고 서빙까지 해야 했죠. 남자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배추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도 닦았어요. 손이 서툴렀지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죠. 점심 손님 중에 진상이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국물을 한 입 먹더니 인상을 확 구겼어요. 아가씨, 이게 해장국이야, 물이야? 왜 이리 싱거워? 짜증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은지가 어떻게 대응하나 지켜봤죠. 어머, 그래요? 입맛에 안 맞으셨나 보네요. 은지가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근데 손님, 더 진하게 드리면 다음에는 짜다고 하실 거잖아요. 딱 중간으로 맞춘 건데. 다른 분들은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진상 손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더 따지려다가 은지의 웃는 얼굴을 보고는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결국 국물을 다 비우고 계산하고 나갔죠. 남자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넘기다니요. 화도 안 내고 굽히지도 않고 보통 사람은 못할 일이었어요. 일주일 전 BK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한 달간 준비한 신사업 제안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보고를 시작했죠. 아버지, 이번 신사업 제안서입니다. 친환경 소재 개발 분야인데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백준호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길이 빨랐어요. 제대로 읽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잠시 후 서류가 책상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현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숫자가 말이 되냐? 초기 투자 비용이 이 정도인데 손익분기점이 5년 후라고? 그동안 회사가 놀고 먹냐? 아버지, 수익보다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요즘 시장 흐름이. 시장 흐름? 백준호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건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실적을 내야 할 판에 무슨 5년 후를 봐.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앞에만 서면 늘 그랬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목이 막혔죠. 2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 사람 앞에서 당당했던 적이 없었어요. 태준이 보고서 봤냐? 아버지가 옆에 있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표지였어요. 이게 보고서야. 3개월 안에 수익 내는 구조. 명확하고 현실적이지. 배워. 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태준. 6개월 전에 갑자기 나타난 의붓형이었어요. 1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투병 끝이었죠. 현우는 장례식 내내 울었어요. 밤새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있었고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업무에 복귀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내를 잃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담담하게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재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어머니 강미연, 그리고 그녀의 아들 강태준. 태준은 현우보다 5살 많았어요. 33살이었고 이미 다른 회사에서 임원을 지낸 경력이 있었죠. 아버지가 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결과 지향적이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현우와는 정반대였어요. 넌 엄마 닮아서 그래. 나약해. 아버지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어머니를 닮은 게 왜 나약한 건지, 왜 그게 단점이 되는 건지 현우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닮은 게 왜 나약한 건데요? 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버지는 늘 옳고 자신은 늘 틀렸습니다.
28년 동안 그래왔어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였죠. 회장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태준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마치 이 회사가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회의 끝났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표정 보니까 또 깨졌구나. 힘들지? 태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나한테 양보하고 편하게 살아, 동생. 괜히 애쓰다가 상처만 받지 말고. 현우는 태준을 지나쳤습니다. 대꾸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꾸하면 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그 얼굴을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싫었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눈, 새어머니의 어색한 미소, 태준의 비웃는 얼굴, 그 모든 게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도 그 집은 차가웠지만 적어도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존재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죠. 한 잔, 두 잔, 세 잔.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게를 나와 어디론가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이끄는 대로, 몸이 기억하는 대로. 새벽이 되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골목에 주저앉았고 눈이 감기고 의식이 멀어졌죠.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여자가 자신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현우는 하루 종일 배추 상자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손이 서툴렀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은지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고생했어요. 처음 치고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신세만 졌네요. 현우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지자 아까 보았던 사진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웃음. 이 좁은 가게에서만 볼 수 있었던 웃음. 그 기억이 가슴 한쪽을 먹먹하게 눌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더니 50대 여자가 들어왔어요. 은지야, 저녁 먹었어? 나 순대국 남은 거 있는데. 영숙이었습니다. 옆에서 순대국집을 하는 사장이었죠. 은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알던 사이라 거의 이모나 다름없는 관계였어요. 영숙은 현우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아, 이분요. 오늘 아침에 가게 앞에 쓰러져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진 속 아기래요. 은지가 카운터 옆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영숙이 사진을 보더니 다시 현우를 봤어요. 그리고는 기억이 났는지 손뼉을 쳤습니다. 아, 그 도련님? 옛날에 엄마 손잡고 오던 그 꼬마. 현우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 맞을 거예요. 영숙이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잘생겼네.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 치고는. 현우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이 은지를 쳐다봤어요. 근데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 밥값 한다고 하셔서요. 밥값? 해장국 한 그릇에? 영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특이하네. 예전 같으면 그냥 먹고 튀었을 텐데.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여기 오실 때 많이 웃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습니다. 잠시 현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엄마 참 좋은 분이셨어. 웃는 게 예뻤지. 얼마나 환하게 웃던지. 현우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안 웃으셨나 봐? 은지 엄마가 그러더라.
저 사람은 여기서만 숨 쉬는 것 같다고.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잘 안 웃으셨습니다.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숨죽이며 사느라 웃을 일이 없었죠. 하지만 이 작은 해장국집에 올 때만큼은 달랐어요. 현우도 그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분위기를 읽었는지 화제를 바꿨어요. 암튼 열심히 해. 은지 혼자 힘들었거든. 일손도 부족하고 요즘 골치 아픈 일도 있고. 골치 아픈 일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영숙이 은지를 힐끗 봤어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현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영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건물 문제야. 얼마 전에 건물주가 바뀌었거든. 근데 새 건물주가 한 달 안에 나가래.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달이요? 갑자기요? 재개발한다나 뭐라나. 보상금도 없이 그냥 나가래. 계약 기간 2년이나 남았는데 말이야. 영숙이 혀를 찼습니다. 현우가 은지를 바라봤어요. 은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테이블을 닦고 있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그냥 나가라니요. 말이 안 되지. 근데 저쪽에서는 밀어붙이는 거야. 싫으면 법대로 하라고. 없는 살림에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써.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 가게도 같은 건물이거든. 똑같이 나가라고 통보받았어. 현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웃던 장소, 어머니의 친구가 평생 지켜온 가게, 그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신고하거나 항의하거나요. 했지. 근데 상대가 커. 우리 같은 작은 가게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 영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대가 누군데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영숙이 입을 열려는 순간 은지가 끼어들었어요. 됐어요. 이모, 그 얘기는 여기서 그만해요. 손님 앞에서 할 얘기 아니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나 가게 봐야 해. 영숙이 나가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좁은 골목, 낡은 간판들, 오래된 가게들. 이 거리 전체가 위험한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이 작은 해장국집도요. 그때 현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재개발의 중심에 자신의 의붓형 강태준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내일 그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우는 밤새 잠을 설쳤어요. 찜질방 구석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영숙이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건물주가 바뀌었다.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한다. 보상금도 없이.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유일하게 웃던 장소, 어머니의 친구가 평생 지켜온 가게, 그곳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침 10시쯤 현우는 을지로 골목으로 향했어요. 어제 일한 것도 아닌데 왜 가는 건지 자기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은지가 걱정됐어요. 혼자서 그 큰 일을 감당하고 있을 것 같아서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죠.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현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현우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가게에 가까워질수록 안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계약 기간 2년 남았어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면 니들이 더 손해야.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현우는 가게 문을 확 열었어요.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가 뒤집혀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쏟아진 국물이 널려 있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은지 앞에 서 있었고 은지는 카운터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물러서지 않고 있었죠. 뭐야, 넌 또 누구야? 양복 남자 중 하나가 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은지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왜 여기? 은지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다른 양복 남자가 끼어들었거든요. 야, 얘기 중이잖아. 끼어들지 마. 얘기요? 이게 얘기예요? 현우가 바닥에 널린 깨진 그릇들을 가리켰습니다. 테이블 뒤집고 그릇 깨는 게 얘기입니까? 양복 남자가 피식 웃었어요. 뭐야, 남자친구야? 영웅 놀이하려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이게 협박 아니면 뭡니까?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양복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다른 남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어. 우리는 그냥 얘기하러 온 거야. 남자가 은지를 바라봤어요. 유은지 씨, 다시 한번 말할게. 협조하면 이사비 500만 원 줄게. 안 하면 뭐 알아서 해.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계약서도 있고 법도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법이 있다고? 순진하네. 아직도 그게 너를 지켜줄 거라고 믿나 보네? 남자가 비웃었어요.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니들 같은 조그만 가게들이 법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남자가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해 던졌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벽에 부딪혔고 그 충격에 선반 위에 있던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현우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그 액자였어요. 유리는 산산조각 났지만 다행히 사진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순간 현우가 움직였습니다. 의자를 던진 남자의 멱살을 잡았어요. 남자가 당황해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야 이 새끼. 누구 짓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뒤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 함부로 해? 미쳤어? 남자가 현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현우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어요. 대답해. BK그룹이다. 왜 알아?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현우의 손이 멈췄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BK그룹? 그래, BK그룹 강태준 상무님이야. 하긴 너 같은 새님이 뭘 알겠어? 이거 안 나? 강태준, 태준 형이. 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마주쳤던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유로운 미소, 비웃는 듯한 눈빛. 그냥 나한테 양보하고 편하게 살아, 동생. 그 인간이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웃던 장소를 어머니의 친구가 평생 지켜온 가게를 부수려고 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각성이 찾아왔어요. 방황은 끝났습니다. 이건 내가 막아야 할 일이었어요. 현우가 천천히 남자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일주일 줄게.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후회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꺼져. 남자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현우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더 이상 대들지는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 남자들이 투덜거리며 가게를 나갔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깨진 그릇, 뒤집힌 테이블, 쏟아진 국물,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액자. 현우는 천천히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사진 속 두 여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현우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아직도 카운터 뒤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온 거예요? 온다는 말 없었잖아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걱정돼서 왔다고 하기엔 어색했고 다른 이유를 대기엔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현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어쨌든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강해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방금 일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느껴졌어요. 일단 정리해요. 제가 도울게요. 현우가 뒤집힌 테이블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도 빗자루를 가져와 깨진 그릇 조각을 쓸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정리했습니다. 가게가 어느 정도 정돈되자 현우가 입을 열었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네. 어디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 끝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뒤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무님? 법무팀 후배 목소리였어요. 나야. 급한 거 하나 부탁할게. 네, 말씀하세요. 근데 상무님, 어디 계세요?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서 다들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을지로 재개발 건 서류 다 빼. 강태준 상무 관련된 것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강 상무님 사업인데 제가 함부로. 내가 책임질게. 지금 바로 해줘. 피해자 명단도 있으면 같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고 태준에게 지기 싫었지만 이길 자신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추억, 어머니가 사랑한 사람의 가게, 그리고 아까 떨리는 손으로 빗자루를 들었던 그 사람. 현우는 다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은지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통화 끝났어요? 네. 저 내일부터 며칠 못 올 것 같아요.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할 일이 생겨서요. 현우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태준과 무슨 관계인지 말하면 은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네. 은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액자를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유리는 깨졌지만 사진은 무사했어요. 이건 새 액자 사다 드릴게요. 아, 그건 괜찮은데.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요. 현우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 이 가게에서만 볼 수 있었던 얼굴. 지킬게요, 엄마. 현우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짐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이때는 아직 몰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현우가 떠난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생겼다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았죠.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어차피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사람 괜찮은 걸까?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어요. 지금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제가 더 급했거든요. 내용 증명에 적힌 기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은지는 TV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뉴스 시간이었는데 평소에는 잘 안 보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다음 소식입니다. BK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은지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어요. BK그룹이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냥 큰 회사 이름이겠거니 했습니다. BK그룹 백준호 회장의 차남 백현우 상무와 장남 강태준 상무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백현우 상무가 일주일간 잠적했다가 최근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백현우? 잠적? 화면을 바라봤어요. 뉴스 화면에 한 남자의 얼굴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넘기고 표정도 근엄했죠.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얼굴. 며칠 전까지 여기서 설거지하고 배추 나르던 그 사람이었어요. 구겨진 티셔츠에 피곤한 얼굴로 국물 냄새를 풍기던 그 남자가 지금 TV 화면 안에서 BK그룹 상무라는 자막과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어요. 백현우 상무는 최근 을지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강태준 상무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강태준 상무와 달리 백현우 상무는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을지로 재개발. 강태준.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며칠 전 양복 입은 남자들이 말했던 이름. BK그룹 강태준 상무. 그리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백현우 상무. 같은 회사 사람이었어요. 아니, 같은 회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의붓 형제라는 거잖아요. 은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왜 우리 가게 앞에 쓰러져 있었던 거지? 왜 여기서 일을 도왔던 거지? 처음부터 알고 접근한 건가?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였어요.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었어요. 깔끔하게 면도를 했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며칠 전 구겨진 티셔츠 차림과는 완전히 달랐죠. 안녕하세요. 며칠 만이네요. 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백현우 씨. 현우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BK그룹 상무님 맞으시죠? 은지가 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뉴스는 이미 다른 소식으로 넘어갔지만 은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은지 씨, 그게 강태준이랑 같은 회사 사람이잖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가게 쫓아내려는 그 사람이랑 같은 회사, 아니 형제라면서요?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태준 형이 이 사업을 하는 줄 몰랐어요. 그날 그 남자들한테 듣고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다고요? 은지가 콧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연히 우리 가게 앞에 쓰러졌고, 우연히 사진을 발견했고, 우연히 여기서 일을 도운 거예요? 어머니 사진은 진짜예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벌집 도련님이 왜 새벽에 골목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왜 여기서 설거지를 했는데요? 말이 돼요, 그게.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이 싫어서 도망쳤다고?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술 마시고 쓰러졌다고? 그런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머니 이야기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은지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배신감이었어요. 며칠 동안 함께 일하면서 어머니들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마음을 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계산된 거였다면, 정말 그런 거라면 은지는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진짜예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진 봤잖아요. 어머니가 여기 오셨던 것도, 여기서만 웃으셨던 것도 다 진짜예요. 그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자기가 누군지, 그 강태준이랑 무슨 관계인지 왜 말 안 했냐고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은지 입장에서는 속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못 믿겠어요. 은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지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상처가 보였어요.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은지 씨, 나가라고요. 은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현우를 보지 않았어요. 현우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문이 닫히고 현우는 골목에 섰습니다. 가게 안의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새어나왔어요. 은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여 있었어요. 아버지, 비서실 회사 사람들. 전부 무시했던 연락들이었죠.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도망치는 건 끝났어요. 싸우려면 그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태준의 불법을 밝히고 이 가게를 지켜야 했어요. 변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현우는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단단했어요. 며칠 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이 골목에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걸음걸이였습니다. 은지는 창문 너머로 현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골목 끝에서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나서야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양복 남자가 던진 의자에 맞아 유리가 깨진 그 액자. 현우가 새 액자를 사다 주겠다고 했었죠. 그 약속도 이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속으면 안 되니까요. 은지는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그때 은지는 몰랐습니다. 현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며칠 뒤 자신도 함께 싸우게 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BK그룹 본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며칠 전 을지로 골목에서 설거지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거 백현우 상무님 아니야? 일주일 동안 어디 있었대? 경영권 분쟁 때문에 도망갔다는 소문도 있던데. 현우는 시선을 무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비서가 막아섰어요. 상무님, 지금 회장님께서 바쁘셔서. 비켜요. 급한 일이에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백준호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일주일 동안 어디 있었냐?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책상 앞까지 걸어갔어요. 을지로 재개발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뭐? 태준 형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요. 불법입니다. 터지기 전에 막아야 해요. 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다가 들어오자마자 태준이 사업에 딴지야? 딴지가 아니에요. 강제 퇴거, 허위 감정평가, 협박. 전부 불법이에요. 이대로 두면 그룹 전체가 피해봅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증거 있냐? 모으고 있어요. 아버지가 콧웃음을 쳤어요. 증거도 없이 와서 형 사업을 불법이라고 하면 내가 믿을 것 같냐? 그래서 지금 모으는 거예요. 며칠만 시간 주세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현우 앞으로 걸어왔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넌 맨날 그래. 준비도 안 됐으면서 일 버리고 결과는 안 내고.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 지켜야 할 게 생겼으니까요. 아버지가 잠시 현우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거? 그게 뭔데?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해봤자 아버지가 이해할 리 없었으니까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행복을 느꼈는지, 어디서 웃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증거 가져올게요. 현우가 돌아서려는 순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현우야. 현우가 멈췄어요. 태준이 일에 끼어들지 마라. 넌 내 할 일이나 해. 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손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 현우는 법무팀으로 향했습니다. 후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무님 오셨어요? 서류 다 빼놨어? 네. 근데 쉽지 않았어요. 강 상무님 쪽에서 관리 철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후배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현우가 펼쳐봤어요. 허위 감정평가서, 강제 퇴거 통보서, 내부 지시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회사 내부 증거로는 충분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뭔데? 현장 증거가 없어요. 실제로 협박당한 사람들 증언이나 녹음 같은 거요. 그게 없으면 저쪽에서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어요.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장 증거. 그건 피해자들한테서 받아야 했어요. 은지. 떠올랐지만 지금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제 쫓겨났으니까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회사 쪽 증거부터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현장 증거를 모을 방법을 찾아야 했죠. 이거 외부로 유출되면 안 돼. 나만 봐야 해. 알겠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태준이었습니다. 동생.
드디어 왔네. 태준이 여유롭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일주일 동안 어디 있었어? 아버지가 엄청 화났더라고.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손에 든 서류를 힐끗 봤어요. 그거 뭐야? 업무 서류요. 그래, 뭔가 많네. 태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현우야, 이상한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이상한 거라니요. 을지로 재개발 건 말이야.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다며? 소문이 빠르네요. 현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불법이 있다고. 태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불법? 뭐가 불법인데? 형이 더 잘 알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태준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언 하나 해줄까? 이 일에 끼어들지 마. 왜요? 너한테 좋을 거 없어서. 아버지한테 이미 찍혔잖아. 여기서 더 삐딱하게 굴면 진짜 쫓겨나. 현우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은 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요? 사람들 협박하고 가게 부수고 그래야만 했어요? 태준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넌 몰라. 이 자리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원래 이 집 사람이 아니잖아. 어머니 따라 들어온 거지. 인정받으려면 결과를 내야 해. 방법이 좀 거칠어도 결과만 내면 아무도 뭐라 안 해. 태준이 현우의 어깨를 툭 쳤어요. 넌 원래 여기 사람이니까 몰라. 쫓겨날 걱정 없이 살았으니까.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준도 태준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죠. 이 집에, 이 회사에 자리 잡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준이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안 돼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사정은 이해해요. 근데 그 방법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치고 있어요. 태준이 피식 웃었어요. 사람들, 그 낡아빠진 가게들 말하는 거야? 재개발되면 다 새 건물 들어와. 결국 다 좋아지는 거야. 본인들은 안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그건 아직 모르니까 그래.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태준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어쨌든 경고했어. 끼어들지 마. 다치는 건 너야. 태준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태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끼어들면 자신이 다칠 수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완전히 찍힐 수도 있었고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눈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모아서 끝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태준이 뭐라고 하든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우는 몰랐어요. 은지도 같은 시간, 같은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걸요. 한편 은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떠난 다음 날 은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분하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가게였습니다. 내용 증명에 적힌 기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달 안에 나가라. 보상금도 없이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지는 영숙을 찾아갔어요. 이모, 우리 이대로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근데 어쩌겠어. 상대가 대기업인데. 싸워야죠. 우리만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골목 가게들 다 똑같이 당하고 있잖아요. 은지의 눈빛이 달랐어요. 며칠 전 양복 입은 남자들한테 당했을 때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결연한 빛이 있었죠. 같이 뭉치면 달라져요.
혼자는 안 되지만 같이 모이면 달라질 수 있어요. 영숙이 잠시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그렇게 은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지는 골목 상인들을 찾아다녔어요. 처음 찾아간 곳은 철물점이었습니다. 50대 사장이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죠. 사장님, 저 옆에 해장국집 하는 은지예요. 저희 다 똑같이 당하고 있잖아요. 같이 싸워요. 철물점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상대가 대기업이야. 4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는데 이렇게 쫓겨나게 생겼어. 안 싸우면 100% 쫓겨나요. 싸우면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박 문자 받은 게 있다며 그거라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은지는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분식집이었어요. 70대 할머니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죠. 할머니, 저 옆에 해장국집 은지예요. 저랑 같이 싸워요. 증언만 해주세요. 어떤 협박 받으셨는지 그것만요. 무서워. 괜히 나섰다가 더 당하면 어떡해. 은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근데 이대로 쫓겨나는 게 더 무서워요. 엄마가 물려준 가게인데 그냥 뺏길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가 은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뭘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 그렇게 은지는 하루 종일 골목을 돌아다녔어요. 세탁소, 문구점, 미용실, 반찬가게.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다들 거절했습니다. 싸워봤자 소용없다고, 괜히 나섰다가 더 당한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도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 거절당하면 다시 찾아갔습니다. 2번 거절당하면 또 찾아갔어요.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철물점 사장이 협박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분식집 할머니가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세탁소 사장도 문구점 주인도 하나둘 합류했죠. 결국 피해 상인 5명이 모였습니다. 영수까지 포함해서 6명이었어요. 각자 받은 내용 증명 사본, 협박 문자 캡처, 피해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은지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뭐가 더 필요한데? 영숙이 물었습니다. 녹음이요. 직접 협박하는 거 녹음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은지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저쪽에서 또 찾아오면 녹음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더니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왔던 그 남자들이었어요. 은지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응하면서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네? 버텨봤자 소용없어.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법대로 할 거예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콧웃음을 쳤어요. 법? 그딴 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쫓겨나. 순순히 나가면 좋게 끝나는 거야. 은지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을 유지했어요. 남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남자들은 으름장만 놓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은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녹음돼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태준 측에서 은지에게 직접 접근했습니다. 이번엔 양복 입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죠. 유은지 씨, 1억 드릴게요.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다른 상인들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에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팔아요. 왜요? 낡은 가게 하나에 뭐가 그리 대단해요? 엄마가 평생 지킨 곳이에요. 돈으로 못 사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후회할 겁니다. 이 기회 놓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안 받아도 돼요. 나가세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비웃으며 일어나 나갔어요. 그날 밤 자정쯤이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은지가 깜짝 놀라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유리창에 금이 가 있었어요. 바닥에 돌멩이가 굴러다녔습니다. 누군가 유리창에 돌을 던진 거였죠. 범인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아무도 없었어요. 은지는 한참을 서 있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유리 조각을 쓸었어요. 손을 베어서 피가 났지만 그냥 계속 쓸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유리 조각을 다 치우고 나서 은지는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엄마, 나 무서워.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지? 은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의 웃음이 힘이 됐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은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섭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지는 깨진 유리창에 골판지를 대고 테이프로 붙여놓았어요. 임시방편이었지만 당장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 수리할 돈도 걱정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였죠. 1억을 거절했으니 앞으로 더 심해질 게 분명했습니다. 아침 장사 준비를 하는데 가게 문이 열렸어요. 고개를 들었다가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우였어요.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설거지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현우의 시선이 골판지가 붙은 유리창에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누가 그랬어요?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물었어요. 왜 왔어요? 나가라고 했잖아요. 드릴 게 있어서요. 현우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은지는 받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뭔데요? 태준형 회사 불법 증거예요. 허위 감정평가서, 강제 퇴거 지시서, 내부 문서들이요. 은지가 그제야 서류를 힐끗 봤어요. 꽤 두꺼운 뭉치였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줘요? 현장 증거가 부족해요. 회사 내부 서류만으로는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협박당한 사람들 증언이나 녹음 같은 게 있으면 확실해져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잠시 현우를 바라봤어요. 며칠 전 쫓아냈을 때와 달리 오늘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요.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이 사람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싸우려면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혼자보다는 가치가 나았죠. 은지가 카운터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도 모았어요. 현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녹음 파일이요. 며칠 전에 저 사람들이 또 왔거든요. 법 신경 쓰지 말라고 어차피 쫓겨난다고 협박했어요. 그거 다 녹음했어요.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어요. 혼자서 이걸 다 하신 거예요?
혼자 아니에요. 영숙 이모도 있고 다른 상인들도 있어요. 은지가 봉투 안에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든 USB, 피해자 명단, 협박 문자 캡처본이었어요. 여기 피해자 5명 증언도 있어요. 이 정도면 돼요?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은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죠. 대단하네요. 뭐가요? 혼자서 아니같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은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가게인데 누가 지켜주겠어요? 현우가 작게 웃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같이 싸우는 거네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며칠 전 같은 적대감은 없었어요. 그냥 이기려면 힘을 합쳐야 하니까요. 그것뿐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고마워요. 현우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주주총회가 3일 뒤에요. 거기서 다 터뜨릴 거예요. 이 증거들 다 공개하고 태준 형 불법 밝힐 거예요. 주주들이랑 기자들 다 모이는 자리예요. 거기서 터뜨리면 무시 못해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있구나 싶었어요.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주주총회에서 피해자 대표로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서류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말해주면 훨씬 효과가 커요. 은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주총회라면 수백 명 앞에서 말해야 하는 거였어요. 생각만 해도 떨렸습니다. 저요? 거기서요? 네. 은지 씨 아니면 안 돼요. 은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대기업 주주총회에서 말하는 거라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어떤 시선을 받을지 상상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다 소용없었어요. 할게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무서운데 그래도 할게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태준 형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미 유리창 깨졌어요. 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은지가 깨진 유리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젯밤이었어요? 네. 1억 거절하고 나서요. 현우가 주먹을 쥐었어요. 화가 나는 게 보였습니다. 반드시 끝낼게요. 3일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영숙 이모랑 다른 분들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현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른 분들도요? 네.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낫잖아요. 피해자가 저 혼자 아니라는 거 보여줘야죠. 은지가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엄마가 평생 지킨 거예요. 저도 지켜야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3일 뒤에 봐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을게요. 은지가 대답했어요. 현우가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은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바라봤어요. 현우가 가져온 증거와 자신이 모은 증거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따로 싸우던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싸우게 된 거였어요. 은지는 휴대폰을 꺼내 영숙에게 전화했어요. 이모 나예요. 3일 뒤에 주주총회래요. 거기서 증언해야 해요. 같이 갈 수 있죠? 당연하지. 내가 빠지겠어? 영숙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은지가 웃었어요. 고마워요, 이모. 고맙긴. 같이 싸우는 거지. 네 엄마가 보면 뿌듯해할 거야. 전화를 끊고 은지는 다시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꼭 지킬 거야. 은지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3일 뒤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주주총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현우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내일 발표할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허위 감정평가서, 강제 퇴거 지시서, 협박 녹음 파일, 피해자 증언들, 며칠간 모은 증거들이었죠. 이걸로 태준을 끌어내릴 수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긴장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성공하면 태준의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실패하면 자신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죠. 아버지는 이미 태준 편이었으니까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들어왔죠. 야근이야? 열심히 하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책상 앞으로 다가와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내일 총회에서 이상한 짓 하려는 거 다 알아. 포기해. 현우가 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의 표정은 여유로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형이 한 일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가? 사업이 다 그렇지. 좀 거칠게 밀어붙이는 거랑 불법이랑은 달라. 강제 퇴거, 협박, 허위 서류. 이게 불법 아니면 뭐예요? 태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증거 있어? 있어요. 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태준이 잠시 현우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해장국집 여자 때문이야? 고작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현우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고작이라고요? 조그만 가게 하나잖아. 재개발되면 다 새 건물 들어와. 결국 다 좋아지는 건데.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형은 모를 거예요. 누군가한테 그 장소가 얼마나 소중한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태준이 피식 웃었어요. 감상적이긴. 어머니 닮았어. 그거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현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좋아.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태준이 돌아서며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어요. 후회할 거야. 문이 닫히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만 반짝이고 있었죠. 후회 같은 건 없었어요. 이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주총회 당일이었습니다. 은지는 영숙 그리고 다른 상인들과 함께 BK그룹 본사 앞에 섰어요.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평생 이렇게 큰 건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영숙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같이 있잖아. 네, 이모. 고마워요. 상인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철물점 사장, 분식집 할머니, 세탁소 주인, 문구점 사장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로비에서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은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오셨네요. 따라오세요.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은지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대회의장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대회의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백 명의 주주들, 기자들, 카메라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은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회의장 앞쪽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을지로 재개발 사업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죠. 이 사업은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현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백준호 회장도 눈을 가늘게 떴죠. 현우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USB를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 연결하자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법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쫓겨나. 순순히 나가면 좋게 끝나는 거야.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이어서 허위 감정평가서, 강제 퇴거 지시서, 협박 문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된 증거야. 태준이 소리쳤어요. 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자분들 모셨습니다. 현우가 회의장 뒤쪽을 바라봤어요. 은지와 상인들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은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을지로에서 해장국집을 하는 유은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 가게는 어머니가 28년 동안 지켜온 곳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은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한 달 전에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았는데요. 보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은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협박도 받았어요. 가게 물건이 부서지고 유리창에 돌이 날아왔어요. 1억을 줄 테니 조용히 나가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이 당했어요. 은지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숙이 일어섰어요. 분식집 할머니도 일어났습니다. 철물점 사장, 세탁소 주인, 문구점 사장까지 모두 일어났어요. 저는 40년 동안 순대국집을 했습니다. 영숙이 말했어요. 저는 50년 동안 분식집을 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음모야. 동생이 나를 몰아내려고 짜고 치는 거야. 태준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형, 불법은 불법이에요. 방법이 거칠어도 결과만 내면 된다고 했죠? 이게 그 결과예요. 태준이 현우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검찰이었습니다. 강태준 씨, 부동산 사기 및 강요 혐의로 동행하시겠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검찰에게 끌려가면서 현우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이 수군거렸죠. 현우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은지도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냈습니다. 함께 싸워서 이긴 거였어요.
모든 게 끝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검찰에 구속됐어요. 뉴스에서 연일 BK그룹 재개발 비리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강제 퇴거, 허위 서류, 협박. 태준이 저지른 불법들이 하나하나 밝혀졌죠. 을지로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됐고 피해 상인들은 원래대로 가게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은지는 깨진 유리창을 새로 갈았습니다. 골판지 붙여놓은 게 며칠이나 됐는지 몰라요. 이제야 제대로 된 유리창이 들어왔죠.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어요. 액자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현우가 사다 준 거였어요. 유리는 깨졌지만 사진은 무사했죠. 새 액자에 넣으니까 28년 된 사진이 더 선명해 보였어요. 두 어머니가 각자의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은지는 테이블을 닦으며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꿈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현우였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주주총회 끝나고 바빴을 거예요. 회사 정리할 것도 많았을 테고 아버지 만날 일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현우는 달라 보였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어요. 편한 옷차림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처럼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처럼 술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하지는 않았어요. 깔끔하고 편안한 모습이었죠. 영숙이 먼저 현우를 봤어요. 가게 안에서 국물 맛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죠. 그 노숙자 또 왔네. 영숙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도 웃었어요. 네,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재벌집 도련님이 이런 데서? 여기 해장국이 제일 맛있거든요. 현우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영숙이 은지를 힐끗 보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은지는 못 본 척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앉아요. 금방 나와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 왔을 때 앉았던 그 자리였죠. 그때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앉았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의젓하게 앉아서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새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액자 속 어머니들이 웃고 있었죠. 따뜻한 공기가 가게 안에 가득했어요. 은지가 해장국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였어요. 그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처음 이 가게에서 먹었던 그 맛이요. 맛있게 드세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현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며칠 전 새벽에 쓰러져 있을 때 먹었던 그 맛이었습니다. 그때는 배가 너무 고파서 정신없이 먹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현우가 말했어요. 은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현우 씨 어머니께서도 인정한 맛이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자주 오려고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도 살짝 웃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을 쫓아냈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이 싸웠으니까요. 함께 이겼으니까요. 고마웠어요. 현우가 국물을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뭐가요? 그날이요. 제가 골목에 쓰러져 있을 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깨워주시고 밥까지 주셨잖아요. 은지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배고파 보였으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저한텐 별거였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태준 형한테 비웃음 당하고 숨 막혀서 도망쳤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으니까
조금 살 것 같았어요. 은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현우가 액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봤을 때요. 엄마가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여기가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키고 싶었어요. 엄마의 추억을요. 은지의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어요.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저도요. 엄마가 평생 지킨 곳이니까 저도 지키고 싶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두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8년 전 이 작은 가게에서 친구가 됐을 때의 모습이요. 따뜻한 공기 속에서 해장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죠. 자주 와도 돼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손님인데 당연히 와야죠. 단골 해도 돼요? 단골은 서비스 많아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시선을 피했죠. 은지의 귀가 살짝 빨개졌습니다. 현우도 괜히 국물을 떴어요. 영숙이 주방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식 웃더니 혼잣말을 했어요. 저것들 언제 사귀려나. 엄마들이 보면 좋아하겠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해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액자 속 두 어머니가 여전히 웃고 있었죠. 마치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요. 28년 전 한 여자가 이 작은 가게에서 울면서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죠. 하지만 그때 맞은편에 누군가 앉아줬어요. 같이 먹어도 되냐고 혼자 먹으니까 심심하다고 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됐고 서로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28년 뒤 그 여자의 아들이 같은 가게 앞에 쓰러졌습니다. 역시 외롭고 힘들었죠. 그때 누군가 깨워줬어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일단 밥 먹으라고 했죠. 그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엄마들의 인연이 자식들에게로 이어졌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현우가 해장국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지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내일도 올 거예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매일 올 거예요. 단골이니까요. 매일요? 재벌 상무가 매일 해장국집에 와요? 해장국이 맛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현우가 웃었습니다. 은지도 웃었어요.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액자 속 두 어머니도 웃고 있었어요. 28년 전 그때처럼 오늘도 이 작은 가게에는 따뜻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을지로 골목은 많이 달라졌어요. 낡은 간판들 사이로 새 가게들이 들어섰고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해장국집은 그대로였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가게가 그랬습니다. 아침 10시 가게 문이 열렸어요. 4살배기 여자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볼이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엄마, 나왔어. 아이가 소리쳤어요. 뒤따라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아이 가방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온 모습이었죠. 현지야, 뛰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넘어지면 어떡해. 현우가 말했지만 표정은 웃고 있었어요. 6년 전 정장만 입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한 옷차림에 아이 가방을 맨 아빠의 모습이었죠. 은지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현지 왔어?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 엄마, 나 해장국 먹을 거야. 현지가 의자에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아이를 도와 앉혔어요. 내가 해장국을 왜 먹어?
콩나물국 먹어. 싫어. 해장국이 더 맛있어. 아빠도 맨날 해장국 먹잖아. 현지가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현우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빠가 어른이니까 그런 거야. 나도 어른이야. 어디가? 현우가 현지의 코를 살짝 잡았어요.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은지가 콩나물국과 해장국을 가져왔습니다. 현지 앞에는 콩나물국을, 현우 앞에는 해장국을 놓았죠. 현지야, 다 먹으면 해장국 국물 조금 줄게. 진짜? 약속이야. 현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속? 대신 다 먹어야 해. 현지가 숟가락을 들고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현우와 은지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웃었어요. 6년 전 주주총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오겠다던 현우는 정말 매일 왔어요. 점심에 오고 저녁에 오고 바쁜 날에는 새벽에 와서 문 닫을 때까지 있었죠. 어느 날 은지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요?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요.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됐고 2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죠. 영숙이 주례를 섰습니다. 울면서 주례사를 했어요. 엄마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정말 잘 됐다고요. 그리고 1년 뒤 현지가 태어났습니다. 현우는 BK그룹의 소상공인 상생 사업부를 만들었어요. 재개발할 때 기존 상인들과 협력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강제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방식이었죠. 을지로를 시작으로 전국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됐어요. 업계에서 주목받았고 상도 받았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백준호 회장은 못마땅해 했어요. 수익이 안 난다고, 사업 감각이 없다고요. 하지만 3년이 지나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생 모델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수익이 높았어요. 지역 상인들이 협력하니까 민원도 줄고 개발 속도도 빨라졌죠. 아버지가 처음으로 을지로에 왔던 날을 현우는 잊지 못합니다. 말없이 가게 앞에 섰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왔죠. 은지가 해장국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맛있구나.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현우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방식의 인정이라는 걸요. 그 뒤로 아버지는 가끔 가게에 왔어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해장국은 꼭 다 비웠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방송에 나간 뒤로 손님이 많이 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제안도 들어왔어요. 큰 돈을 준다고 했죠. 하지만 은지는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지킨 맛 그대로 지킬 거라고요. 가게는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대신 골목 상인의 대표가 됐어요. 영숙과 함께 상인들 권익을 위해 일했습니다. 을지로 골목이 활기를 되찾는데 은지의 역할이 컸어요. 주주총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던 그 여자가 이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현지가 밥을 다 먹었어요. 엄마, 다 먹었어. 해장국 국물 줘. 은지가 웃으며 해장국 국물을 조금 떠서 현지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현지가 호호 불며 먹었어요. 맛있어. 그치? 할머니가 만드신 레시피야. 은지가 말했어요. 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 어떤 할머니? 은지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어요. 28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각자의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요. 저기 저분이 엄마의 엄마야. 현지 외할머니.
그리고 옆에 분이 아빠의 엄마 현지 친할머니야. 현지가 액자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둘이 친구야? 응, 아주 좋은 친구였어. 이 가게에서 만났거든. 현우가 말했어요. 현지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할머니들이 여기서 친구가 됐어. 그래서 엄마랑 아빠도 만난 거야. 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나도 여기서 친구 만들 수 있어? 그럼. 현지도 좋은 친구 만날 거야. 은지가 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었어요. 5년 전보다 머리가 조금 더 하얘졌지만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죠. 우리 현지 왔어? 이모 할머니가 떡볶이 만들었는데 먹을래? 떡볶이. 현지가 의자에서 뛰어내렸어요. 영숙에게 달려갔습니다. 영숙이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현지 무거워졌네. 밥 잘 먹나 보다. 영숙이 은지와 현우를 바라봤어요.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잘들 살고 있네. 엄마들이 하늘에서 보면 좋아하겠다. 은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현우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들이 웃고 있었어요. 28년 전 그때처럼요. 액자 옆에는 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우, 은지, 그리고 현지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구도로 찍었습니다. 28년 전 사진과 나란히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져 있었어요. 어머니들의 인연이 자식들에게로 그리고 손녀에게까지 이어진 거였죠. 영숙이 현지를 데리고 나갔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와 은지만 남았죠. 현우가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은지도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액자를 바라봤어요. 엄마들이 보고 있을까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보고 있을 거예요. 웃고 계실 거예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액자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어요. 사진 속 두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새 식구도 웃고 있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 작은 친절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